자신감은 가지런히 정돈된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드러난다. 혹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누구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데다 재기발랄한 자신감 덩어리 같아.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감은 갖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지만 도저히 시간을 낼 자신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고 싶지만 주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또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꿈이 있지만 시작하기엔 확신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자신감은 몇몇 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의 원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모두 겉모습이다. 내가 말하는 자신감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자신감은 자기답게, 당당하게 행동할 때, 자아와 일치된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생긴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말이야 쉽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에 사로잡혀 무엇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남들의 성공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기대에 못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맑은 에너지, 즉 내면의 영양과 기쁨, 자신감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좋은 에너지를 사실상 차단하는 셈이다. 내면의 자신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의지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처드 패티 교수는 자신감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신감은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시련까지 모두 극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먼저 두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의지에 따라 한 걸음씩 밟아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소식은 이 두 가지 측면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 습관,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진다. 연습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다. 하지만 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기가 죽거나 실망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막막한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언가 변화를 이루고 싶을 때는 항상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고방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결과는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에까지 두루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지능이나 재능 또는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선천적으로 어떤 일은 잘하고 또 어떤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이른바 고착형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착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런 일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고 만약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다면 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러니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에 도전한다 해도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거나 최악의 경우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패배감뿐일 텐데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보장된 쉬운 길을 가는 게 더 낫다고 여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인생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고착형 사고방식에 굴복한다면 융통성 없이 한계에 얽매여 자신의 잠재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능, 성격이 계속 발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잠재력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이른바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평생 배운다는 자세로 접근한다. 그들은 반드시 한 번의 도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준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어느 정도 도전의식을 자극받는 일을 좋아한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만 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성장형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음이 틀림없다. 도전은 과정일 뿐이다. 가다가 막다른 길에 들어서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일단 두 가지 사고방식을 모두 알고 나면 고착형 사고방식이 언제 자신감을 위축시키는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형사라고 상상해보라. 아하, 고착형 사고방식? 너 딱 걸렸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고착형 사고방식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절대 아니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대신 성장형 사고방식을 불러오자. 이처럼 자신의 사고방식을 인식하면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나는 행복 프로젝트에서 이런 개념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친다. 고착형 사고방식,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내면의 자기 비판적 목소리와 비슷하다. 아이들은 이것을 마음속 심술쟁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마음속 친구라고 부르는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을 이겨내고 능력을 펼치도록 영감을 주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아이들에게 성장형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위기 아동들의 사례를 들어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행복 프로젝트에 참가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서도 아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마음속 심술쟁이 말고 마음속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 성장형 사고방식이라 부르든 마음속 친구라 부르든 상관없이 이 마음가짐에 집중하면 당신의 선택이 쉬워질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고착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피할 가능성이 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사실 이것은 보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제니와 알렉사의 경우를 보자. 두 친구는 방과 후 축구팀 선수였다. 제니는 동시 체력이 뛰어났고 달리기도 빨랐다. 그녀는 몇 년째 팀에서 스타 플레이어였다. 한편 새로 전학 온 알렉사는 실력은 평범했지만 열정이 넘치는 선수였다. 그녀는 새벽 훈련도 열심히 했다. 시즌이 반쯤 지났을 때 축구팀을 오래 맡아왔던 감독이 집안의 급한 사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새로 젊은 감독이 부임했다. 새로운 감독은 훈련광이라 선수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다. 스타 플레이어였던 제니는 이 방식이 도무지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연습에는 대부분 불참하고 경기 직전에야 운동장에 나타났다. 제니는 원래 감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감독은 다른 지역에서 부모님 병간호를 하느라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선수가 새 코치에 적응해야 했다. 제니는 훈련에 빠졌고 알렉사는 꾸준히 훈련을 받았다. 다음 시즌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실력이 평범했던 알렉사가 재능을 타고난 제니를 앞서기 시작했다. 알렉사가 매 경기마다 골을 넣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제니는 첫 도전을 맞이했다. 더 노력해서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했다. 과연 제니는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짐작했겠지만 제니는 축구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축구가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다른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제니가 더 뛰어난 선수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알렉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훨씬 더 숙달된 선수가 되었다. 알렉사의 자신감은 연습을 거듭할수록 높아졌고 이 자신감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문다면 발전할 가능성도 변화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도전은 당신이 갖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라.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발전의 기회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마음속 비평가보다는 마음속 코치가 하는 말을 듣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스스로가 쏟은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과다. 자기 자신과 삶의 가치를 믿으며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내뿜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하면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눈부신 에너지가 당신에게서 생겨난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이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신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건강한 자신감과 높은 자존심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둘은 상당히 다르다. 자존심은 판단하기에 까다로운데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자존심의 원리는 간단하다. 성취감을 느낄 때 자존심도 높아진다. 가령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운동 경기에서 득점하거나 논쟁에서 이겼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판단한다. 이때는 인생이 아름답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 목표 달성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판단한다. 이때 자존심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또한 자존심은 남들보다 나은 지위나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생겨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존심을 강조할 때 실제로는 비교와 경쟁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를 기르는 데도 적용된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학업 성적과 교우 관계가 좋기를 바란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자녀가 1등 성적표를 받아오거나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면 부모가 행복해하고 아이의 자존심은 치솟는다. 하지만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아이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이유로 아이가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정당할까? 학업 성적을 칭찬하는 대신 어떤 일에 아이가 쏟은 노력을 칭찬해보라. 심사 기준이 애매한 상장을 많이 받기보다 최선을 다해 배움에 힘쓰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라.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길게 보면 자신감을 기르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근거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자신감을 남들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 여부로, 일상에서 페이스북 좋아요 개수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식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선택일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기대했던 결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외적 상황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감을 쌓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감을 갉아먹는 지름길이다. 심리학 교수이자 심리상담 전문가인 에이미 모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을 판단할 때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외적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내면적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고 자기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변화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맡은 업무가 지지부진하거나 이별 혹은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언제나 자신을 믿는다. 에이미 모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한다. 자존심을 쫓는 대신에 내면의 핵심에 자리한 당신의 자부심을 측정하라. 당신의 삶에서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근거한 잣대를 사용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지나온 길에 만족하면 변화무쌍한 인생의 파도를 평온한 마음으로 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자기 자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존심과 달리 자기 자비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자신의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자기 자비가 없으면 지난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자비를 얻을 자격이 있다.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을 친절히 대하면 좌절감에서 더 빨리 벗어나 자기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내면에서 생기는 자신감. 삶의 시련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자기 자비의 저자인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자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자비심이 있다면 끝없이 자기 비판적일 때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비참하게 실패했을 때도 자기 자비심을 가질 수 있다. 남들보다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주제를 자신감 몰입으로 옮겨가 보자. 재능과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강점을 발휘하고 핵심 가치에 걸맞게 행동할 때 남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보다 큰 자신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장점을 극대화시켜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모습이 바로 최고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강점과 역량을 발휘해 결국 자기 방식대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습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의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우리의 참모습을 규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내면의 자아를 묘사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되고자 하는 자아를 반영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를 표현하는 특성을 꼽으라면 이번에는 대답이 달라질까?
이제 당신이 발휘하고 싶은 자질,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특성 등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메모장을 꺼내서 다음 지시에 따라라. 나중에 이 단어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맨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자신의 삶에서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새 단어를 선택하라. 예를 들어 당신은 천성적으로 대담하거나 인정이 많거나 열정적이거나 반성적이거나 친절하거나 창의적이거나 강인하거나 현재에 충실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성향의 소유자일 것이다.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끝도 없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세 개의 단어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설명하는 세 단어를 선택하라.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낯선 사람 등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라도 상관없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로는 깨달음을 주는, 공평한, 흥미로운, 기운을 얻는, 용기를 주는, 감사하는, 배려하는 등이 있다. 당신에게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싶은지, 그리고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지 설명하는 세 단어는 무엇인가? 이유도 적어라. 그런 다음 인생에서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거나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단어를 선택하라. 한마디로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존재감, 인내심, 다정함, 비전, 관대함, 집중력, 유머, 대담함 등 어떤 단어가 가장 당신의 성공을 대표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단순히 세 단어를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결국 자신감을 발휘할 더 큰 이유를 갖게 된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 마음에서 우러난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나?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을 수도 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당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러니 확실한 명분을 가져라. 만약 당신이 선택한 세 단어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다면 휴대폰 알림 메시지에 그 단어들을 입력한다. 그러면 앞으로 알람이 울릴 때마다 휴대폰 화면에서 자아 실현에 필요한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에 당신이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목표도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이와 같이 세 단어 과제를 반복하면서 집중하고 싶은 새로운 자질이나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좋다. 좀 더 자신감을 갖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고 결심할 때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추구해 나가면 자신감은 솟아날 수밖에 없다. 낡은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내적 본성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당신은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 타고난 자신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다. 자신감은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자아로서 당신이 깨워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이 위대한 이유는 최고의 자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실력을 발휘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